윤석열 정부가 올해로 집권 3년 차를 맞았습니다. 새해에도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가운데 행동하는 정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국정 운영 및 정책 방향에 대해서 대통령실 성태윤 신임 정책실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취임을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제 2일의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으니까 아직 열흘이 좀 안 됐는데 네네. 먼저 좀 소회 한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한 시점에 또 엄중한 자리를 맡게 돼서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네, 결국은 예. 한국 경제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통해서 방향성을 제시할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또 결국 경제 관련된 성과들이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최근 부석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거듭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좀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아주 초점을 두고 있고요. 최근에도 보시면 이제 대개 부처에서 이제 대통령께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제 이런 형태의 행사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예. 그런 것들을 국민과 소통하는 형태로 다 바꾸도록 이제 지시가 있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정책 그리고 정책도 부처 중심이 아니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그래서 어제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정책에 초점을 뒀고요. 뭐 다음 예, 주 예. 같으면은 반도체 그리고 또 자본시장, 금융시장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모아서 전달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 정책실 산하에도 이제 과거에 국정홍보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것도 정책홍보비서관으로 해서 기본적으로는 정책을 국민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집행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모르고 계시면 혜택을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건보료가 폐지됐다. 그러면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혜택이 오겠구나. 또 우리가 뭐 늘봄학교를 한 2,000개 정도 확대하겠다 이렇게 정책을 만들었으면 그거를 30, 40대 워킹맘이나 여러 가지 이제 가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어떻게 전달하게 만들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그 부분, 그러니까 국민과의 소통, 뭐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전하는 게 중요한데 그동안 뭐 대국민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윤 대통령이 그 충주시의 유튜브죠, 충TV를 또 사례로 들기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정책은 발표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물론 만드는 것도 잘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국민들께 잘 전달되도록 해야 되고 특히 국민을 정책의 수요자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 같으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3종 세트 그래서 뭐 전기료이나 이자 부담 경감 그리고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 기준 완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것들을 실제로 소상공인분들께서 느끼실 수 있도록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또 뭐 세컨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이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걸 1가구 2주택에서 빼준다든지 이제 그러면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국민들께서 참고해서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방향을 국민들께 특히 국민들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전달해 드리는데 초점을 두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방향에서 정책의 방향성을 좀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윤 대통령의 신년사를 들여다보니까요. 국민과 민생을 가장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올해 정부가 꼽는 주요 민생 과제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물가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면 그거만큼 임금이 오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실질 소득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핵심에는 이제 물가 안정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가 안정에 이제 뭐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통화 정책이지만 통화 정책 이외에도 정부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또 해외에서 들여다가 국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러한 노력도 하고요. 또 교육과 의료, 주거 관련된 핵심 생계비 부담 부분은 정책적으로 비용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초점을 두려고 하고 있고, 방금 뭐 소상공인 지원 3종 패키지 말씀을 드렸었지만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좀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는데 어려움을 상당 기간 겪었던 분들에 대한 지원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국민들이 생활하시는데 가장 기본은 주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 결국 이 주거 문제를 안정화시키는 거, 그것 때문에 이번에도 재건축이나 재개발 규제를 철폐해서 일정 기간 이상,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들은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인하과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이분들의 주거를 좀 더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이 부분이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착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물가 안정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지난해 이 고물가를 포함해서 3고 시대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컸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글쎄 올해는 좀 잡힐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국제 경제 환경 자체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예, 이제 예. 작년보다 조금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물가 상승 압력은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경제가 다른 국가들의 어려운 상황에 비해서 상당히 선방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물가 성장, 고용 등을 평가했을 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한 2위 수준으로 했다라고 평가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워낙 이제 세계 경제 환경이 어려운 와중에서 선방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시는 데는 역시 또 어려움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실질적인 경제 성장의 혜택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데 초점을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는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의 성장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도록 하고, 그 성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실들이 국민들의 삶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여기에 또 정책적인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시장 원칙에 잘 맞지 않은 규제나 시장 원칙에 잘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과거에 있었던 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또 경제 발전 단계에서 과거 단계에 있었던 규제들이 이제 현재 시대에는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없앰으로써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해서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노동연금, 교육 등의 3대 개혁 과제에 흔들림 없는 추진 방침도 밝혔는데, 일단 노동개혁은 특히 어떤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까? 노동개혁의 핵심은 역시 이제 법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치가 제대로 원칙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만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같은 부분들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과거보다 이 부분이 한 3분의 1 정도로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 일수가 감소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노동 시장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우리가 이제 흔히 노동 시장 유연화라고 하면 뭐 해고하는 거 이런 걸 생각하시기 쉬운데 꼭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 다양한 형태의 근로 형태를 만들어내고, 다양한 형태의 근로 형태 속에서 보다 근로자도 편안하게 일을 하시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생산성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뭐 쉬운 해고, 뭐 근로시간 연장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양한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기업도 그렇고 근로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근로 형태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형태의 경제 체제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노동 개혁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노동개혁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 연금개혁안이 국회에 제출되긴 했습니다만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가 퇴색된 게 아니냐는 일각에서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는 연금 개혁이라는 이슈가 등장하지 아예 않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쨌든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힌 건 사실이고요. 이제, 그러한 연금 개혁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연금 개혁이라고 하면 단순히
뭐 덜 받고 더 내는 이제 물론 이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이제 근데 가장 중요한 연금 개혁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결국은 연금의 수익률을 높여서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부분 역시 연금 개혁의 매우 중요한 이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결국은 이제 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형태의 연금 개혁과 그다음에 연금 수급 구조의 개선을 통해서 함께 연금이 지속 가능성을 갖도록 만들고 그 연금의 운영 자체가 또 한국 경제의 미래에 우리 특히 후대 세대들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형태의 연금 구조로 만들어가고 우리 연금이 미래에 있으니까 충분히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고령화 문제, 저출산 문제 이런 문제들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관심을 모았던 의료개혁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특히나 의대 정원 확대는 뭐 앞서 수요 조사도 진행이 됐습니다만 네. 어느 정도 선까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의대 정원 자체는 늘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응급실에 갔을 때 충분히 수용되지 못하는 경우, 비교적 그래도 서울의 경우는 양호하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지방의 인력을 증가시키면서 지방의 의료 인력을 증가시키면서 전체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어느 정도 충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령화 자체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의료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되고요. 또 우리가 의과대학을 나와서 단순히 진료 의사로서 활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경쟁력을 갖춘 의학 분야 또 의료 관련 산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의사 과학자 역시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확충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의사 관련 양성의 중요성은 매우 커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만 이제 지금 당장 몇 명을 늘리겠다 이렇게 뭐 일방적으로 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은 들고요. 따라서 기존의 수요 조사에 의해서 들어온 인원 그리고 의견들을 계속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인원을 하는 의과대학 인원을 증원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앞으로 바람직할지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도 두 가지 이슈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금투세 폐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에서는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부자 감세, 뭐 파퓰리즘 이런 얘기가 나온 경우가 있었는데요.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에서는 우리가 이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 제도를 통해서 누가 혜택을 입는가, 즉 직접적으로 혜택을 입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시장의 발전을 통해서 또 시장 참여자들이 이를 통해서 혜택을 입는다고 하면 그 자체가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포퓰리즘이라고 해도 좀 어려운 것이 왜냐하면 국민의 부담, 특히 우리나라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충분히 좀 평가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충분히 평가받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일부 수익성이 낮은 기업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건 이제 경제 전반을 발전시키고 수익성을 높이는 과정을 해야 되고요. 수익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충분히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흔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예. 이제 이런 부분 관련돼서 이제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부분, 이 작업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역시 세금이나 다른 부분들의 부담이 투자자들에게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우리가 꽤 성과를 거두고 있는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 성과에 비해서 다른 나라 주식에 비해서는 사실 저평가되어 왔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제 PBR이라고 해서 Price Book Value Ratio라는 이름으로 이제 회계 장부상에 나타나는 가치에 비해서 기업의 주가가 어느 정도의 비율을 나타내느냐 이런 걸 보는데 이제 우리나라 주요 반도체 회사들 같은 경우에 뭐 한 1.2, 1.7 이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 엔비디아나 TSMC나 뭐 이런 회사들은 거의 뭐 40 내지는 한 4 뭐 이렇게 높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성과에 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왔었고 그 말은 기관 투자자들
또 개인 투자자들,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충분히 이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한 가운데 부담이 있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비슷한 맥락에서 또 하나 이견을 보이고 있는 문제가 바로 공매도 금지인데 지난해 이제 11월부터 시행을 해서 한 2달 정도 흘렀습니다만 아직은 그 효과가 미미하다라는 또 지적도 있고요. 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부작용이 해소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금지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글쎄요, 뭐 실효성을 좀 거둘 수 있겠습니까? 실효성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정한 우리가 공매도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매도가 불법적인 형태로 또 개인 투자자들에게 비대칭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결국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러한 공정한 가격 형성의 저해는 투자자들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 요인들을 제거해 나가야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불법 공매도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형태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면 또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라고 개인 투자자들이 충분히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그때까지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아예 금지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태형건설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형건설 워크아웃 개시가 조금 전에 확정이 됐습니다. 일단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만 아직 남은 과제가 좀 많다라는 지적들이 많은데요. 이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네, 일단 워크아웃은 이제 개시하는 것으로 확정이 된 상태이고요. 네.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대주주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책임을 다하는 것을 전제하에서 이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따라서 계속해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워크아웃과 관련된 다양한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필요한 시에는 이제 지원과 시장 안정 조처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대주주가 충분히 책임을 다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봐서는 이제 개별 기업의 이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혹시라도 이제 다른 쪽에 확산되거나 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한 필요한 지원과 시장 안정 조치는 계속해서 해나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부분, 그러니까 다른 부분으로 확산할 수 있는 그 우려가, 그러니까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우리 경제에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의 시각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동산 PF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일부 상승한 부분이 있지만 네. 전반적으로 뭐 부실화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상황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역시 이제 큰 대형사들의 경우에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도 계속 모니터링은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금융회사들의 경우에도 이제 충분한 손실 흡수하고 리스크 관리 능력을 현재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계속해서 모니터링함으로써 만에 하나라도 생길 수 있는 이슈에는 대비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안정을 위해서 허그나 주택금융공사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보증 등을 강화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장 안정화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의미 때문에 오늘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현재까지는 뭐 특별한 조처를 취할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한 것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자, 현재 부동산 PF 상황까지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윤 대통령이 거듭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를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제 총선이 있는 해라서 더욱더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끝으로 정부의 목표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이제 신년사에서 강조하셨듯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정말로 해결하는 정부로 행동하는 정부로 나서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 정책들,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정책들은 손에 잡히는 정책으로 만들어서 정부가 원팀이 돼서 속도감 있게 해결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이제 저출산 문제 같은 것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결국 이 저출산의 상당 부분이 불필요한 형태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출산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러한 불필요한 경쟁 또 내지는 이러한 불필요한 경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이슈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 교육이나 주거나 복지나 이런 부분 또 일자리 제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이 함께 발전하면서 지나친 우리가 유효한 경쟁, 즉 생산성에 도움이 되는 경쟁은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불필요한 경쟁을 통해서 과당 경쟁을 통해서 오히려 출산 의욕을 꺾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역시 바로 지금 이제 우리 정부에서 행동하는 형태로 보여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현재 문제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문제까지 해결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정부의 목표까지 들어봤습니다. 올해 국정 운영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대통령실 성태윤 신임 정책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